이것은 진짜 인간의 뇌입니다. 뜨거운 화산재 구름 때문에 유리로 변하기 전에는요. 이렇게 놀라운 변화는 거의 2000년 전 베수비오산이 폭발하여 폼페이, 오플론티스, 헤르쿨라네움과 같은 도시를 파괴한 날에 일어났습니다. 이 특별한 뇌는 79년 헤르쿨라네움에 살았던 한 청년의 것이었습니다. 헤르쿨라네움은 가장 유명한 로마 시대 도시는 아니지만 1709년 베수비오 화산재 아래에서 최초로 발견된 곳입니다. 약 200년 후 고고학자들은 침대에 엎드려 있는 이 청년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연기와 화산재 때문에 방향 감각을 잃은 헤르쿨라네움 시민 대부분은 구조되기를 바라며 해안가로 달려갔지만 이 뇌의 주인은 결국 건물 안에 갇혀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덕분에 그의 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뇌가 유리로 변할 수 있을까요?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했을 때 용암만 분출한 것이 아니라 굳은 용암이 흘러내리기 전에 아주 뜨거운 화산재 구름도 함께 내보냈어요. 화산 쇠설류로 알려진 이러한 유형의 용암은 섭씨 465도까지 뜨거워질 수 있는데 이는 뇌를 녹일 만큼 뜨겁지만 유리로 변할 만큼 뜨겁지는 않은 온도입니다. 하지만 화산재 구름은 섭씨 500도에서 600도 사이의 온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유리로 바꾸려면 열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빠른 냉각도 필요합니다. 간단히 말해 무언가가 액체로 녹을 때까지 매우 높은 온도로 가열해야 합니다. 천천히 식히면 이 액체의 분자가 결정 모양으로 차분하게 조직화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물질이 매우 빠르게 식으면 액체가 어떤 형태로든 굳어버립니다. 마치 얼음을 만드는 것과 같아요. 쟁반에 물을 붓고 냉동실에 넣으면 빨리 식기 때문에 얼음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물을 실온에 그대로 두면 그냥 증발해버립니다. 이것은 뇌가 매우 높은 온도로 인해 녹았지만 결정화되거나 끓기 전에 매우 차가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산 폭발로 인한 흐름은 이런 일이 일어나기에 충분히 뜨겁지 않았지만 화산 쇠설류가 시작되기 전에 마을에 도달한 화산재 구름은 이 과정을 시작하기에 충분히 뜨거웠고 적절한 시간에 떠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빨랐습니다. 과학자들은 뇌의 유리 변환에 필요한 정확한 온도를 알아내기 위해 시차 주사 열량 측정법이라는 기술을 사용했어요. 이 멋진 이름은 기본적으로 유리 파편을 가열하여 언제 모양이 변하기 시작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뇌세포가 녹기 시작하려면 화산재 구름이 정확히 섭씨 510도까지 뜨거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남자는 건물 안에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밖에 있었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 사람들은 급격한 온도 변화에 노출되었지만 건물 벽에 의해 보호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리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두개골이 제공한 보호는 분명 도움이 되었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같은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뇌는 사라져버렸어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의 몸의 다른 부분은 유리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유리화 과정이 일어나려면 액체가 필요합니다. 뇌는 수분과 지방이 많기 때문에 유리화 과정의 주요 후보입니다. 다른 장기에도 액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만 뇌만큼 보호되지 않아 열에 의해 파괴됩니다. 그럼 뼈는요? 뼈는 액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탄화되지 않은 뼈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뇌가 유리로 변한 모습은 화산의 차가운 용암에 의해 형성된 화산 유리의 일종인 흑요석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이 유리화된 뇌를 발견한 법의학 고고학자도 처음에는 그냥 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남자의 뼈를 연구하던 중 두개골 내부를 가득 채운 화산재 한가운데서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흑요석보다 훨씬 더 부서지기 쉬웠고 일부 파편은 크기가 몇 밀리미터에 불과할 정도로 작았습니다. 유리를 시험실로 가져간 후에야 이것이 그 남자 뇌의 일부란 것을 알았습니다. 현미경의 도움으로 이것이 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장기를 형성하는 세포인 유기조직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유기조직은 동물과 식물과 같은 생명체가 생성하는 분자인 단백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 단백질이 아니었어요. 모든 장기가 다른 종류의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인간의 뇌에 특화된 단백질이었습니다. 연구진은 또한 이 유리 안에 신경세포가 보존되어 있고 신경세포가 메시지를 주고받는 데 도움이 되는 덩굴손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현미경은 또한 신경을 따라 이동하는 메시지의 속도를 높여주는 지방물질인 미엘린이 남아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과학자들이 보존된 인간의 뇌를 발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실제로 17세기 이래로 4,000개 이상의 뇌가 발견되었습니다. 큰 숫자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른 장기는 사라지고 뇌만 골격에 보존된 채로 발견되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인간의 뇌는 실제로 시신이 묻힌 후 가장 먼저 분해되는 기관으로 보통 액체로 변합니다. 과학자들이 인간의 뇌를 우연히 발견하면 보통 말라 비틀어졌거나 얼었거나 말 그대로 비누로 변해 있습니다. 사막과 같이 매우 더운 곳에서 사람이 사망하면 뇌가 탈수될 수 있습니다. 냉동뇌는 극지방 툰드라처럼 매우 추운 곳에서 발견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뇌가 비누로 변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비누화 과정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닙니다. 비누를 만들려면 많은 지방과 기름이 필요하고 인간의 뇌는 이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복잡한 과정이지만 비누로 변한 뇌를 발견하면 매우 습하고 산소가 거의 없는 곳에 묻혀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82년 건설 노동자들이 플로리다의 한 연못에서 수십 구의 인고를 발견했습니다. 모두 8,000년 전의 유골이었고 그중 91구는 뇌가 어느 정도 온전한 상태였는데 온전하다는 것은 젤리 비누로 변했다는 뜻입니다. 2000년대 스페인에서는 이 비누화 과정을 통해 보존된 45명의 뇌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연구자들이 뇌의 화학 성분과 사망 당시의 기상 조건까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터키에서 도시에 대한 공격을 피하려던 중년 남성과 10대 3,700년 된 두 개의 뇌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매우 뜨거운 불로 인해 뇌가 수치로 변했습니다. 두개골이 이 상태의 뇌를 보존하고 있었지만 가열과 냉각 과정이 뇌를 유리화할 만큼 강렬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자연적으로 유리로 변한 뇌를 발견한 것은 이번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마치 유니콘을 발견한 것과 비슷하지만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발견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선 아주 오래전에 존재했던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과학자들에게 인간의 뇌를 보존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뇌를 유리로 만들고 수천 년 동안 보존할 수 있을 만큼 섬세한 자연이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신도 모르게 과학에 기여한 이 청년에게 박수를 보내주세요. 그는 자신의 뇌가 언젠가 획기적인 발견의 주인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의 비극적인 최후는 우리에게 흥미로운 과거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공룡 신년 파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공룡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스테고사우루스, 랩터, 디플로도쿠스. 하지만 여러분을 놀라게 할 새로운 게스트도 있어요. 고생물학자들이 티렉스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새로운 공룡 종을 발견했습니다. 이 녀석들은 육즙이 많은 스테이크보다는 아삭한 샐러드를 더 좋아했어요. 이 친구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발음할지 아시는 분? 듀오니쿠스 초그트바타리. 박수까지 칠 필요는 없어요. 이들은 초식동물인 테리지노사우루스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한 가지 놀라운 특징이 있었어요. 과학자들에게 듀오니쿠스가 공룡 진화의 새로운 계통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려준 이 특징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공룡 파티로 돌아가 볼까요? 이곳에서는 다양한 개성을 가진 공룡들을 볼 수 있어요. 티렉스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벨로시랩터는 사납고 변덕이 심해 보여요. 트리케라톱스나 스테고사우루스는 공격적이지만 조용합니다. 가만히 있는 한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은 녀석들처럼요. 그 중에서도 테리지노사우루스는 항상 도와주고 파티에서 항상 곁을 지켜주며 절대 성가시게 하지 않는 차분한 친구입니다. 테리지노사우루스는 약 1억에서 1억 6,600만 년 전 백악기 후기에 지금의 아시아와 북미 지역에 살았습니다. 해부학적 특징 때문에 티렉스와 같은 포식자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테리지노사우루스는 초승달 모양의 커다란 발톱을 가진 초식동물이었습니다. 일부 종의 경우 발톱이 최대 50cm에 달하기도 했어요. 이 괴물들이 육식성이었다면 얼마나 위험했을지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그들은 발톱으로 나뭇가지를 잡고 나뭇잎을 먹었습니다. 듀오니쿠스는 길이가 거의 3m에 달하는 꽤 큰 동물이었어요. 하마와 거의 같은 크기입니다. 몸무게는 약 270kg으로 말의 거의 절반이었어요. 테리지노사우루스는 오리코처럼 긴 입과 엄지손가락 3개가 달린 긴 앞발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발견된 듀오니쿠스는 양손에 손가락이 2개뿐인 독특한 공룡이었어요. 두 손가락 공룡의 발견은 고생물학자들을 크게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손가락이 3개가 아니라 2개인 게 뭐 어떻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공룡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보여줍니다. 최근 고생무랑 뉴스에 따르면 몽골에서 이 공룡 발톱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역사상 보존된 가장 큰 발톱이었어요. 크기는 약 30cm였고 곡선 모양이었어요. 거대한 바나나 같았죠. 가장 멋진 점은 발톱이 케라틴으로 덮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손톱도 이 재료로 만들어졌어요. 상상이 되시나요? 수천만 년 전에 살았던 대형 도마뱀이 우리 손톱과 같은 구성의 발톱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연은 놀랍습니다. 티렉스가 닭으로, 벨로시랩터가 타조로 진화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이론 알고 계신가요? 분명 수많은 진화의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2손가락 공룡의 발견은 공룡이 어떻게 진화했는지에 대해 더 이해하기 쉽고 자세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테리지노사우루스는 각 발에 발톱이 3개씩 있었는데 왜 자연은 그중 하나를 없앴을까요? 과학자들은 실용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손가락이 2개인 발이 3개인 발보다 훨씬 더 강하고 유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룡은 카멜레온처럼 초목이나 나뭇가지를 잡을 수 있었을 거예요. 과학자들은 2손가락이 달린 긴 발은 공룡이 자신을 방어하고 동료를 돌보며 심지어 놀이를 하는데도 도움이 되었다고 제안했습니다. 공룡이 뭘 하며 놀았는지 상상하기는 어렵네요. 하이파이브를 했을까요? 아니면 하이투? 그 집게를 먹이를 잡을 때뿐만 아니라 포식자와 싸우는데도 사용했다면 정말 멋졌을 거예요. 포식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티렉스도 앞발 구조는 비슷했지만 작은 발은 쓸모가 없었습니다. 듀오니쿠스가 권투를 하거나 나무에 올라갈 수 있다면 정말 멋졌을 거예요. 네, 초식 공룡이었지만 그렇다고 다른 나쁜 공룡들이 괴롭힐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듀오니쿠스가 약자에게는 친절하고 강자에게는 강력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공룡 파티에서 가장 환영받는 손님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파티에서 가장 이상한 손님은 끔찍한 손이라는 별명을 가진 데이노케루스였습니다. 듀오니쿠스의 사례는 공룡이 3손가락 발에서 2손가락 발로 어떻게 진화했는지 보여줍니다. 데이노케이루스는 고대 도마뱀이 어떻게 말이나 다른 동물로 진화할 수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 공룡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1965년 몽골 고비 사막에서 미지의 공룡의 팔, 손, 어깨 이음뼈가 발견됐어요. 고생물학자들이 뼈를 조합한 결과 길고 소름 끼치는 2개의 팔을 얻게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 팔은 몸통 없이 박물관에 남아 있었어요. 우스꽝스럽고 조금은 무섭게 보였죠. 각 팔의 길이는 약 2.4m였습니다. 가장 키가 큰 농구 선수보다 더 큽니다. 고생물학자들은 고비 사막에서 다른 공룡의 신체 부위를 찾으려고 했지만 실패로 돌아갔어요. 데이노케이루스는 고생물학에서 가장 유명한 미스테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긴 팔의 주인은 얼마나 컸을까요? 무엇을 먹었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것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014년까지는요. 이 도마뱀에 관한 최신 고생물학 뉴스에 따르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과학자들이 잘 보존된 데이노케이루스의 다른 유골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고생물학자들은 이들의 도움으로 도마뱀의 모습을 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파구는 2손가락 공룡의 발견보다 훨씬 더 멋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데이노케이루스는 거대하고 다소 느렸으며 말처럼 생긴 머리와 혹처럼 생긴 척추를 가졌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괴상한 모습이었어요. 이 새로운 공룡종은 민첩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타조와 같은 종인 오르니토 미모사 우리아에 속했어요. 하지만 데이노케이루스는 아니었습니다. 이 공룡은 속도와 민첩성 대신 거대한 크기를 가졌어요. 길이 11m, 무게 6,000kg으로 다 자란 코끼리 한 마리의 무게와 지하철 차량 절반의 길이에 맞먹는 거대한 공룡이었죠. 그 크기에도 불구하고 데이노케이루스는 매우 무해했습니다. 긴 주둥이는 오리나 말의 주둥이처럼 생겼습니다. 이빨도 없었어요.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와 다른 포식성 거인들에게는 쉬운 점심 식사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발견된 공룡의 골격에서 물린 자국을 발견했어요. 이 덩치 큰 친구는 정말 나쁜 놈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이상한 도마뱀의 점심 식사는 무엇이었을까요? 거의 모든 것을 먹었습니다. 부드러운 식물, 해조류, 작은 척추동물, 물고기까지요. 부리와 혀로 호수의 강바닥에 먹이를 빨아먹고 돌을 삼켜서 먹이를 갈아 먹었습니다. 이 돌은 음식 조각을 잘게 부셔서 위가 음식을 더 쉽게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공룡은 무시무시한 손으로 나무와 땅을 파고 먹이를 주었어요. 하지만 공룡의 몸에서 가장 이상한 부분은 등과 꼬리였어요. 꼬리 끝의 뼈는 미당골이라는 하나의 구조로 결합되어 있었는데 이 구조는 현대 새의 깃털을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데이노케이루스는 꼬리를 부채처럼 흔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에는 척추에서 튀어나온 두꺼운 뼈 가시가 있었어요. 그 뼈들이 피부로 덮여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이상한 골격 구조 전체가 돛처럼 보였습니다. 공룡이 어떻게 이렇게 이상한 모양으로 진화했는지 의문이 드실 거예요. 과학자들은 척추에서 나온 인대가 공룡의 무거운 배와 다리를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잘 이해하려면 사장교를 상상해 보세요. 긴 수직 빔에는 도로를 지탱하는 많은 케이블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이노케이루스의 가시와 인대도 공룡의 무게를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공룡 파티에서 실수로 잔을 떨어뜨려 어색해하는 수줍음이 많고 키가 큰 남자와 같아요. 외롭습니다. 친구를 찾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반드시 친구를 찾을 거예요. 디플로도쿠스가 훌륭한 친구가 될 거예요. 두 손가락이 포식자처럼 생긴 초식공룡과 두 개의 긴 팔을 가진 말처럼 생긴 거인은 공룡의 진화가 얼마나 다양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티렉스, 벨로시랩터, 디플로도쿠스 등은 고대 세계의 슈퍼스타였어요. 고생물학자들이 새로운 공룡종을 발견하여 기존 공룡을 명성의 반열에서 끌어내릴 수 있다면 정말 멋질 거예요. 데이노케이루스와 듀오니쿠스가 등장하는 영화를 보고 싶으신가요? 전 찬성이에요.